네,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끝난 6.13 지방선거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야권에서는 대표 주자로 꼽혔던 3명이 고개를 숙이고 쓸쓸한 퇴장을 했는데 어떤 입장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이 3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지난 대선에서 대선 주자로도 다 나왔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하고 결국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지금 대선이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계기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유권자들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됐지만 크게 본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이 남북 관계의 정상화로 가는 이른바 동북아 정세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가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야권이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노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권자들이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야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이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당분간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뭐 정치 앞으로 행보 어떻게 좀 될까요? 우리 소정수 국장이 아주 재밌는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5구 대선이 이제 끝난 것 같다. 네. 예, 사실은 그러니까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이 다 대선 후보였고 대선 참패 후에 사실은 다른 정치 선배들의 이 예에 따르면 뭐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뭐 밖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을 텐데 이 세 사람은 즉각 바로 복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전면에 서서 1년 만에 전부 다시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 사람이 복귀를 너무 일찍 했을 때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 사람이 밀어붙이니까 이제 그게 정치 현실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점은 당시 야권이 워낙 이 패배한 대선 후보보다도 더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내준 거긴 하지만 저는 그 점에서는 이 세 사람이 좀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우리 소 국장님 분석이 아주 재밌다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침잠하고 반성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뭐 정계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이 문이 닫힌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긴 고통스러운 어떤 반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에 또 나올까요? 저는 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저는 이제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 전체적으로 봐도 큰 참사다. 여당한테는 아주 압승이 됐지만은 야당이 소위 말해서 보수라는 한 축을 맡은 두 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를 과연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었고 그리고 그런 당 대표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거부를 한 게 이번 선거 결과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물러나겠다는 그 워딩이 잠깐 쉬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내가 충격받아서 내 충격이 다시 복원이 되면 돌아오겠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님 같은 경우 나라를 송두리째 뺏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치 유권자들이 속아서 넘겨줘 버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면피용의 발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보수의 길이 이제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말 새로운 사람을 바뀌고 돌아오겠지만은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가 바뀔 때가 왔다. 정말 너무나 근본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일정 정파가 일으켜서 완성시킨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보수를 다 시킨 국민적인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수의 가치를 그거에 아닌 본질적인 중심을 바꿔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그 모든 유권자들이 특히 이 두 야당의 지지한 유권자들이 응답 심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새 대표는 잘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오늘부터 논의를 하겠죠. 각 정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근본적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상회의를 갔는데요. 물러난 홍준표 대표를 대신해서 한국당 대표를 대신 맡게 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난 국민의 그 분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할 것인지 냉철하고 치열한 논쟁과 또 결과를 가지고 명확하게 나서겠습니다. 당을 수습하고 당의 핵심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준비를 뭐 지금부터 착실히 하겠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도대체? 지난 1년간 했어야죠.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이 탄핵당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세력이 함께 탄핵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탄핵당한 세력으로서 다시 국민 앞에 서려면 그러면 그 이전과는 완전히 절연된 다른 모습으로 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의 얘기를 들어봐도 김성태 권한대행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한국당의 권한대행이 될 정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국민도 한국당이 바뀌었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6.13 선거에서 다시 한번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난 2년 동안 정치에 어쨌든 전면에 섰거나 뭔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선으로요. 저는 김성태 권한대행까지 포함해서 이건 당헌 당규상 대표가 그만뒀을 때 서열이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 걸로 돼서 지금 섰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들 마음이 편치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그 기존에 조금이라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물러나는 게 좋다. 뭐 은퇴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느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빈자리 채울 사람은 세고 셌다. 많다. 많죠. 특히 정치권 바깥에서 채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난 2년간 한국 정치를 옥죄어오고 보수를 좀 옥죄어온 이 탄핵 프레임, 이것을 완전히 절연하고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야 보수가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그러면은 빨리 돼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전당대회요? 전당대회가. 그거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당헌 당규대로 절차를 밟으면 기존의 방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이 근본적인 해결 방식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 고 박사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해요. 저는 또 이런 분들이 또 가서 정치해 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분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물, 예를 들어서 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왕구 전 총리라든가 뭐 한교안 전 총리 다 비중이 있죠. 그런 인물이 부족해서 지금 보수 야당이 이렇게 참패를 한 겁니까?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그걸 막고 있는 기존 세력들이 가급적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세 명 대표들이 그만둔다 했을 때 진짜 그만둔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수는 또 하나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절차도
겨우 한다는 것이 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김성태 권한대행이 반성을 하면 반성해서 지나갈 문제고 국민이 용서해서 지나갈 문제라면 이게 해결이 되죠. 예. 네. 근본적으로 보수 세력이 나와라. 예를 들어서 뜬금없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뭐 토니 블레어 같은 거 있죠. 예. 영국 같은 정치 선진 국가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모든 세력이 다 빠지고 제3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당의 간판까지 바꿀 정도로 2년까지 네. 바뀔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그 야당 그 정당의 세력 지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내거든요. 예. 그런 위기까지 왔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려면 예. 기존에 걸쳐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찾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세력들은 진보에 비해서 무게가 좀 있고 토론을 좀 안 한 편이지만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결국 예. 예. 그 짧게 한 말씀. 네. 이게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보면 마치 저 호떡집 불난 것 같은 부산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 전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못 보였던 것이고요. 네.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참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대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왜 졌는가부터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그 2012년에 대선 패배 후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백서 작업을 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예. 집중했습니다. 한상진 교수를 영입해서 예. 왜 자기들이 왜 졌는가를 꼼꼼하게 따지고 정말 그 과정에서 자기 반성과 성찰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를 리스트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 지침이 돼서 열심히 5년 동안 해서 4년 동안 해서 어쨌든 5구 대선에서 정권을 잡거든요. 네. 예. 저는 지금 보수 세력도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왜 졌는지를 천착하는 과정, 그리고 왜 탄핵당했는지, 예. 왜 보수 세력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지난 2년,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과정 또는 지난 10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과에 대한 천착에서부터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뭐 당헌 당규상 60일 안에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는 100번 접근해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고 보수 세력을 다시 결집시킬 수 없어요. 네. 2016년 총선 때부터 계속 뭐 보수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데자뷰로 느껴지는데요. 일단 만약에 야권이 정말 정계 개편에 돌입해서 정말 뭐 환골탈태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민주당은 또 나름 다른 살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 네. 길을 모색한다기보다도 이제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주도를 하고 예. 일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은 분명히 얻었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적폐청산도 계속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무슨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남북 평화 문제 뭐 이런 것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야권에서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거든요. 네. 지금 야권이 정계 개편을 안 한다 그러면 선거 결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즉 야권발 정계 개편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거기를 머무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이 좋은 명분이 돼서 다시 합세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바른미래당은 다시 그전 단계로 가다 보면은 일정 세력이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친여 민주당과 가까이 갔을 때 이번 또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내부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2기는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당 지도부를 정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누구 세력도 않고 순혈주의로서 우리 이 정당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지지를 믿고 이제는 야당이 그런 변화를 본다면 동시에 새로운 세력들과 새로운 합류 예. 그런 것도 일종의 정계 개편의 연동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민주당에서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라는 말 있잖아요. 네. 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인위적 정계 개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큰 문제는 그럼요. 없잖아요. 네. 설사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에서 150석 만든다고 해서 선진화법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위적 정계 개편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1년간 사실 말은 많았지만 협치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압도적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력을 잘만 발휘하면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예. 예, 적어도 국회 차원의 협치로부터 대통령의
이 일방적 국정 드라이브라고 하는 야권의 비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집권당이 할 수 있는 정책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몸을 낮추고 패배한 야당을 위로하고 어우르면서 같이 손잡고 국정 운영 갑시다. 예. 네. 라고 하는 방식의 협치를 시작하기가 참 좋은 때다. 예.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민주당 지도부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야권으로서는 아까 그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통합 얘기가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텐트론 같은 게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과거식의 어떤 방법대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도 비대위 출범하고 전당대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혁신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그것을 봐주지 않을 거고요. 시간 자체도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늘어지면서 총선이 멀리 남은 것 같지만 바로 내후년 4월입니다.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간판을 내리고 바른미래당도 간판을 내리고 그러면서 해처모여식으로 하면서 외부의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력들을 만들어가면서 근데 새로운 세력만 만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과감한 세대 교체가 동시에 가야 되지만 플러스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보수의 가치가 뭐냐, 보수의 철학이 뭐냐, 여기에 대한 재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력 교체와 가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보수의 탄생,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어떤 보수의 재편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나비 효과가 생기면서 이제 일부 인사들은 뭐 평화당에 합류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 평화당 이 세력 사이에 어떤 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는 다시 과거의 이른바 이 양강구도, 양자구도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